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아동문학의 이해 7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앞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시를 한 편씩 써내셨죠? 그러니까 동시 써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이제 그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동시 한 편 썼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각 자체가 뭐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막 제대로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아동문학의 이해라는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은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좀 가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동시를 한 편씩 써보라고 했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건 이제 동화죠. 동화라는 것은 아동문학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가장 활발하게 또 창작이 되고 또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그런 문학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세대로 불리는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동화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망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라는 것은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한 많이 읽히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동화의 죄송합니다. 동화의 각 이론적 측면들, 그다음에 동화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동화란 무엇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동화의 개념을 놓고 보면 동화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랬을 때 어린이에게 읽히기 위해 쓰인 이야기 문학이라는 거죠. 이야기 문학. 이야기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서사 장르, 서정 장르 이렇게 나눈다 그랬을 때 서정 장르는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성인 문학 안에서 서사 장르는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다 하는 것은 이제 서사 장르다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인 문학 분류 체계로 놓고 본다면 소설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동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인 이야기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사적인 줄거리로 이루어진 어떤 양식이다 산문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문 양식이라는 것과 운문, 그러니까 산문과 운문 했을 때 산문이라는 것은 이야기 형식으로 글로 서사적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것들을 산문 양식이라고 하겠죠. 더불어서 판타지와 리얼리티의 문학이다. 이렇게 됐을 때 판타지가 그럼 왜 리얼리티의 문학이냐? 리얼리티라는 건 뭡니까? 삶의 어떠한 총체성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들을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화 역시 어떤 잠시 후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 생활 동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린아이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떤 생활적 측면들을 갖다가 동화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그려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리얼리티 문학일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동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뭡니까? 판타지성이죠. 판타지성. 판타지성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판타지성이라는 것은 어른 문학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죠. 환상이죠. 환상성, 판타지성, 환상성 이렇게 되는데요. 이 어린아이 문학이기 때문에 아동 문학이죠. 아동 문학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소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설이라는 것은 있음직한 이야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동화라는 것은 있음직한 이야기를 쓰되 환상성과 판타지성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가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의인화의 수법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화의 수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요나 동시에서 역시 판타지성이 강조됐지 않습니까? 동요 동시에서 판타지성이라는 건 뭡니까? 이를테면 동시를 짓는다 그랬을 때 동시 했을 때 어떤 생활 주변을 어린아이 생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대상물을 갖다가 의인화시켜서 동시로 표현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요 역시 의인화시켜서 불렀죠.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라는 것도 역시 이런 판타지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동화와 소설
그러니까 어른 성인 문학이겠죠. 성인 문학에 있어서 서사 문학의 대표격인 소설과 어린이 아동 문학에 있어서의 서사의 대표인 동화의 그럼 차이는 무엇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먼저 소설이라는 것은 철저한 산문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사실적 세계를 극복하게 드러내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적 세계를 그려낸다. 그러니까 있음직한 이야기를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려 사실성을 살리는 것, 리얼리티를 살리는 게 소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동화라는 것은 사실적 요소와 더불어서 시적 환상성을 중시하라. 그럼 시적 환상성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바로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 세계까지 작품의 현실로 끌어들여가 있음직한 이야기로 꾸미는 것이 동화이기 때문에 소설과 동화의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환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환상성. 그래서 있음직한 이야기처럼 꾸미고 있지만 바로 뭡니까? 초자연적 세계까지 작품의 현실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게 동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동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문학성은 뭐냐? 그러면은 왜 동화와 문학성을 따져봐야 하느냐 했을 때 동화라는 것도 역시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신변 잡기적인 잡다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학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동화의 어떤 필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 확보라는 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거 정도는 뭐 거기에서 그렇게 그려낼 수 있겠네. 혹은 이렇게 동화를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문학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있음직한 이야기를 혹은 환상성을 가미한 이야기를 쓰더라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 야 이게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고 뭐 이를테면 상상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이건 너무 황당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래버리면 그만큼 뭡니까 동화의 문학성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비유와 암시, 의인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것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변형해서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 암시, 의인화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인 것을 마치 실제의 현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낼 때 거기에서 동화의 문학성이 두드러지고 살아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환상적인 세계를 다루되 이야기 속에 내적 질서를 부여하여 사건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라. 그러니까 환상적인 세계를 다루다라는 건 뭡니까? 분명히 환상성이 가미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 대상물을 의인화해서 동화를 만들어내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는 내적 질서가 부여돼야 된다. 이를테면 기승전결의 구도가 명확히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죄송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들쭉날쭉하듯이 그냥 이야기가 두서없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동화로서 의미를 지니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로서 의미를 지니려면 내적 질서가 부여되어야 하고 사건 역시 현실감 있게 그려져야 한다. 이런 점들이 바로 동화와 문학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와 같은 동화가 어떤 문학성을 지녀야 함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화가 가지고 있는 환상성과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동화의 어떠한 환상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동화가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오늘 계속 저기 뭐지? 사례가 조금 들려서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아이고 참 기침 나오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밖에 나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걸어다니면서 혹은 음식점에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서 기침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동화가 환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독자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이이기 때문이겠죠.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환상성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동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겠죠. 더불어서 그럼 왜 어린이여야 하느냐 했을 때 어린이들이라는 것은 공상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상상에는 한계가 없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의 환상성을 어떤 동화의 한 주요 테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공상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또는 상상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죠. 더불어서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보다 풍요로운 환상 체험을 하는 존재로서 동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어땠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뭐 로보트 만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화는 아니더라도 로보트 만화를 보면서 그 로보트 만화 뭐 로보트 태권브이 같은 너무 오래됐나요? 로보트 태권브이 같은 만화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로보트 만화를 보면서 현실에서 그런 로보트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죠. 다만 이제 그 로보트 만화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일정 부분은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떠한 동화가 가지고 있는 환상성, 그러니까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해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상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런 것들이 바로 동화가 가지고 있는 환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린이의 어떤 정신세계를 보다 높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고양시키는데 의의를 두기 위함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보다 높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면서 나도 로봇을 만들고 싶어. 그럼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럼 인공지능 AI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면 그런 그 어떠한 과학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다른 지적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그와 같은 지적 호기심의 자극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인간의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는 하나의 자극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동화가 가지고 있는 환상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측면들을 자극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저런 로봇을 만들어 봐야지라는 왜? 그 당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의 어떠한 그 만화들, 애니메이션들, 동화들을 보면서 동화 어떠한 작가들이 물론 이제 어떤 공상과학적인 측면들이 가미된 어떠한 동화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상성이 많이 강조된 동화가 별로 없죠, 실질적으로. 뭐 제가 나중에 또 여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동화는 대부분 이제 생활 동화라고 할 수가 있죠, 생활 동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에서 파생돼 나오는 이야기들을 동화로 만든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상성에 있어서는 동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동화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화의 현실성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한국의 어떤 동화라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어떠한 이 생활 동화가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왜 생활 동화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한국 동화가 가지고 있는 시대상,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거죠.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환이 어떤 면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아동 문학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정환의 이후 일제 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 등과 같은 시대상이 아름다운 환상의 추구보다는 눈앞의 어떤 현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어떠한 역사 안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 해방, 6.25, 그다음에 6.25 이후에 어떠한 그 국가 건설, 그다음에 국가 건설에서 또 더불어서 이제 군부 독재라든지 그 민주화 투쟁 이런 그 어떤 면으로 본다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여러 사건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상성 추구의 어떤 문학 행태보다는
뭐다? 그렇죠. 바로 눈앞의 현실들을 좀 더 주목하고 그 현실들을 타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제나 소재로 활용해 가지고 동화가 창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인권을 찾아준다거나 현실 세계에서의 위안을 주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어떠한 환상성 추구의 문학보다는 현실성 추구의 문학으로서 한국 동화의 어떤 흐름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사회의 제반 여건이 이러한데 작가의 역량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환상성을 가미한 어떤 문학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뛰어난 작가가 우리 한국 동화 어떠한 사 안에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아동문학사에 있어서 한 비극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왜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동화 작가들 중에는 안데르센 같은 작가들이 없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 어떤 문학사 안에서 크게 취급되지를 못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어떠한 그 주류는 성인 문학이죠. 시나 소설. 그런데 더불어서 아동문학이라는 것도 분명히 한 자리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떠 죄송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시인이다, 소설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문학가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동문학가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부터도 아동문학가 그러면 문학가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 한국 문학 안에서 이 아동문학가들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무시하고 타부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 독자들조차도 그렇죠. 독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아동문학가가 어떠한 문학적 완성도를 가지고 이를테면 안데르센 같은 작가들이 왜 안 나오느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들 우리가 과연 아동문학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똑바르고 올바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가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동문학가 하는 것은 그냥 동화작가다 그러면은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이 아동문학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퇴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도 작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활 동화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 생활주의 동화입니다. 일본에서 유입된 생활주의 동화에 영향받아서 그 생활 동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생활 동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환상성보다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동화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동화의 가장 중요한 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환상성인데 그런 환상성을 너무 리얼리티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거죠. 동화라는 게 환상성과 리얼리티가 조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판타지와 리얼리티가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의 어떤 사회적 특수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 환상성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혹은 그 환상성을 가미하는 것들을 도외시하고 이러했던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얼리티가 자꾸 강조되고 그것이 생활 동화로서 한국 어떠한 아동문학 사회 안에서 문학사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돼버리면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동문학이 한쪽 축으로 기울어져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성을 회복해가지고 환상성과 어떤 현실성이 조화를 이루는 동화를 창작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동화 작가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동화의 특성과 기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의 특성과 기본 요건이라는 것은 내면 구조와 외면 구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내면 구조와 외면 구조로 봤을 때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느냐 했을 때 먼저 내면 구조의 특성과 기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내면 구조의 특성에서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교육성이죠.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왜? 바로 뭡니까? 동화라는 것도 하나의 뭡니까?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이 동화라는 것이 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성은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성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린이가 건전한 사고와 사상 감정을 체득해 하는 데 있어서 두루 유효하게 쓰이는 모든 정신작용들을 일컫고 있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어린대로 또는 순수한 정신세계에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리도록 유도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더불어서 자라나서는 그것이 건강한 인격으로 연결되도록 촉매작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동화 안에서 거칠고 야한 말보다는 부드럽고 순화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줘야 하고 갈등보다는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미움보다는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성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교육성이 가미된 동화를 읽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교양과 가치관 또는 문학적 안목이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자라난 교양과 가치관, 문학적 안목이 결국 성인이 돼서 수준 높은 독서물을 찾아 읽는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 안에서의 교육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교훈이라는 말과는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교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가르침에 입각한 것이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교훈에만 치우쳐버리면 문학적 완성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왜? 일종의 목적문학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려고만 든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들면 당연히 뭐가 없어집니까? 재미가 없어지죠.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게 돼버리면 어린아이들은 안 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독자를 동화로부터 멀어지게 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말과는 절대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동화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의 측면입니다. 이와 같은 예술성의 동화 안에서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작품의 내용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기교 혹은 수법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적인 주제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혹은 교육적인 소재를 가지고 동화를 창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문학적으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적용하는 힘으로써 예술성이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에서는 결국 판타지를 구축하거나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술적 기양이 특히 요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포탄이 날아가서 적진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쟁 상황이라면 성인 소설이라고 하면 전쟁 상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대단히 무섭고 고통스럽고 인간의 어떠한 고뇌와 번민 이러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동화에 오게 되면 포탄이 날아가 적진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든다. 그럼 포탄이라는 것이 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상대 적진을 떨어졌더니 야 꽃밭이 만들어졌어. 그럼 꽃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포탄이 날아갔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인 어떤 문학 작품 안에서는 결국 전쟁의 상황으로서 고통을 가해주는 게 되지만 동화 안에서 그것이 날아가가지고 꽃밭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화해의 어떠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전쟁 상황이라든지 혹은 포탄으로 상징되는 어떤 폭력적인 것들을 순화시켜가지고 예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뭐 이를테면 총알이 날아가지고 사탕으로 변한다. 그럼 총알이라는 것은 역시 뭡니까? 어떤 위협적 도구로서 살인의 도구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알이 훅 날아오면 뭡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실 세계 안에서 총알이 날아온다면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그런데 그것이 날아오는데 사탕으로 변해가지고 날아옵니다. 그러면요, 야 사탕 날아오네 하면서 사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동화의 어떤 환상성이면서 예술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화해를 아유 죄송합니다.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로 된다는 거죠. 그게 동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 안에서 어떠한 예술성을 살리는 요소라는 것은 결국 누구나 공감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더불어서 동시에 참신함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연성과 더불어서 참신함 이것이 동화의 어떤 예술성을 혹은 완성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재미성이죠. 재미성.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재미성이라는 게 결국 독자를 작품 세계로 끌어들이는 흡입력이죠. 흡입력. 얼마만큼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에 몰입해가지고 읽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성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하라는 거죠. 독자의 눈높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가 선택돼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주제나 소재가 선택된다면 아이들이 안 읽는다는 거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게 되고 그것은 독자들이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문학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재미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미성의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전개가 기발해야 하고 이야기의 변화가 많아야 하며 다른 책에서 보지 못한 신기한 장면이 많고 또한 짜임이 경고해가지고 긴장감을 주면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미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등장인물의 성격이 어린이의 흥미를 강하게 유인한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로 나와 있는 린드그렌의 긴 스타킹 삐삐라는 이 동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말괄량이 삐삐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어떤 드라마로 만들어져 가지고 외국에서 방영됐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괄량이 삐삐가 굉장히 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 삐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게 일단 뭡니까? 말괄량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격이 그리고 아주 재미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머리 모양이 뭡니까?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금발의 머리를 이렇게 막 꽈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진 그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괄량이 삐삐를 이렇게 딱 길게 돼 있는 그런 머리 모양을 하고 힘은 굉장히 또 셉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해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집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삐삐 혼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굉장히 부자인 삐삐라는 아이가 힘도 세거든요. 힘이 세다 보니까 삐삐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뭡니까? 성인들이 뭡니까? 그 재산을 노리면서 도둑질을 하려고 막 온갖 그 행위를 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삐삐라는 아이가 힘이 세다 보니까 그들을 아주 물리치는
데 아주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데서 이제 흥미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삐삐라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라는 것이 바로 재미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주근깨 많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 다음에 머리 모양에서 오는 흥미, 재미, 이런 것들이 바로 등장인물의 성격의 어떤 독특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재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변화된 현대의 사회 안에서 복잡하게 이리저리 얽히는 줄거리 중심의 이야기 전개보다는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간단히 읽고 지나가는 상황 중심의 이야기가 현재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지금 어린아이들은 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시청에 익숙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창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미성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와 여러분들의 조카들을 한번 보세요. 제 아들과 딸이 있지만 제 아들과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아들과 딸은 영상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를테면 휴대폰을 주면 휴대폰 안에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과거와 같이 야 니들 이거 물론 이제 유튜브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그걸 무조건적으로 막아서고 야 영상이란 건 안 좋은 거야. 책을 많이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죠. 결국 그건 뭡니까? 꼰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과거의 어떠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각으로만 재단하고 평가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외면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재미성 강화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이 이상성이라는 것은 결국 동화를 더욱 격조 높이 승화시키는 충분 조건이죠. 더군다나 이 이상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가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작가라는 것은 이러한 이상성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그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이상성이 가미된 동화 창작의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상세계의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지향 가치를 동화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라든지 미운 오리 한번 새끼를 생각해 봅시다. 성냥팔이 소녀는 현실에서는 안타깝고 하면서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성냥팔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이 결국 나중에 죽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냥팔이 소녀 그렇다 치고요.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운 오리 새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뭡니까? 오리 새끼인데 오리 새끼 같이 보이지 않는 낯설음이죠. 그 낯설음을 사람들이 만약에 외면해 버렸다면 그 오리 새끼들을 안에서 만약에 어미 오리가 외면해 버렸다면 그 미운 오리는 아마 정말 흔히 얘기하는 왕따겠죠. 왕따가 돼가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자기가 이제 생활하고 자신의 것들을 갖다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백조라는 아름다운 한 마리의 백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안데르센이라는 어떠한 작가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 있는 것들과 혹은 가치 없는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중에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버려뒀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갖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눈앞에 보여진 어떤 이익에만 골몰해가지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바로 안데르선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화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어떠한 그러니까 내면 세계 안에서는 교육성과 예술성과 재미를 추구하면서 작품 안에 내면 세계 안에서는 구경적 세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상성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성과 예술성, 재미성, 이상성이 조화가 이루어진 동화가 좋은 동화이면서 우수한 동화, 작품성이 뛰어난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미운 오리 새끼이면서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동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화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회자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좋은 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외형 구조의 특성과 기본 요건이죠. 아까 뭡니까? 내적 구조였죠. 내면 구조의 특성 안에서 뭐를 살펴봤습니까? 교육성과 예술성, 재미성, 그다음에 이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외형 구조 안에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단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단순성이라는 것은 결국 동화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해야 되기 때문에 줄거리의 구조라는 게 단순해서 아무나 한번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잡하면 뭡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요 독자인 어린아이의 어떤 의식 수준이라든지 세상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이 원초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버리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외면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화라는 것은 줄거리의 구조나 선이 굵고 갈등의 기복이 뚜렷해서 단순화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과 단조로움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가 단순하고 단성적 전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단조로움,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어떤 갈등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단조로운 동화는 좋은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조로움과 단순성, 그럴 때 단순성을 추구해야지 단조로움은 오히려 문학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소박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소박성이 뭐냐? 그랬을 때 소재의 성격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재라는 것이 결국 동화의 소재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을 가져다가 써가지고 인물의 어떤 전형성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소박하게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물의 전형성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전태일이라는 분 알고 계시나요? 전태일을 하면은 뭡니까? 노동자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동자의 전형. 만약에 욕심쟁이의 전형 하면 바로 뭡니까? 놀부잖아요. 놀부. 그 다음에 선한 착한 동생의 전형 하면 흥부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대표성이죠. 대표성. 그러니까 소박성이라는 것은 그런 대표성을 가진 보편적인 전형적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박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소박성이 필요하느냐 그랬을 때 어린이에게 인간 사이의 어떤 복잡한 관계성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삶의 근본적 문제와 보편적 진실에 눈뜨게 하려는 의도에서 동화가 창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편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삶의 근본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이런 거죠.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죠. 착하게 살았을 때 뭐 하게 된다.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악하고 나쁘게 살아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가치, 도덕, 윤리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소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박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의인화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잡한 인간 사이 갈등을 동물 사이의 갈등으로 비유해가지고 표현할 경우에 이야기가 한결 단순해지고 소박해져가지고 어린이가 쉽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 다단한 이야기를 동식물의,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동식물의 어떤 이야기에 빗대어 가지고 의인화해서 표현해 놓을 경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한다는 거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박성을 강화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박성이라는 것은 결국 주제나 소재나 수법이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보편적이고 단순해야 하기에 소재 역시 보편적이고 단순해야 하며 표현 수법 역시 보편적이고 단순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게 명쾌성입니다. 명쾌성. 그러니까 외적인 측면에서 외형적 구조 안에서의 명쾌성. 그 명쾌성이라는 것은 동화의 문장이라는 것이 평이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평이하고 정확해야지만 의미 전달의 모호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전달의 모호함이 없어지고 사건 전개와 결말의 처리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전개와 결말의 처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다 읽은 뒤에 우리가 흔히 미진한 구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찜찜함, 모르는 것들이 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 명쾌하라는 거죠. 단순 명쾌, 소박해라. 이것이 바로 동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쾌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문장 표현이나 사건 전말 처리의 명쾌성을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작품의 인상을 오래 남길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오래 기억되게 하라는 거죠. 오래 기억되게. 그렇기 때문에 동화의 어떤 바람직한 문장이라는 것은 결국 쉬우면서도 간결하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읽혀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어떻다 혹은 숨겨놓은 뭐 암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일단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화라는 것은 사건과 결말 처리가 선명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동화를 읽고 난 후에 통쾌함 혹은 안도감이 있어야죠. 읽고 났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어? 그럼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좋은 동화의 어떠한 특징, 명쾌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상에서와 같이 어떠한 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어떤 동화 안에서의 여러한 갈래, 동화의 갈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듣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